3장. 현명함을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이 다투지 않고,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이 도둑질을 일삼지 않고, 욕심낼 것을 내보이지 않으면 백성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으리라. 이런 연유로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우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강하게 할지니, 백성이 항상 무지무욕하도록 하고 지모를 갖춘 사람이 감이 나서 설치지 않도록 하리라. 무의로 하면 못 다스릴 것이 없는 법이다. 반복. 현명함을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이 다투지 않고,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이 도둑질을 일삼지 않고, 욕심낼 것을 내보이지 않으면 백성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으리라. 이런 연유로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우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강하게 할지니, 백성이 항상 무지무욕하도록 하고 지모를 갖춘 사람이 감이 나서 설치지 않도록 하리라. 무의로 하면 못 다스릴 것이 없는 법이다. 출산율 세계 꼴찌. 해방 이후 세계 경제 지도의 작은 점에 불과하였던 우리나라는 반세기가 조금 지나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였다. 동시에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명예 아닌 명예를 차지하게 되었다. 게다가 UN 보고서에 따르면 22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되고, 인구학자 콜먼에 따르면 지구촌의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된다. 한편 향후 100년이라는 책에서 프리드만은 경제 발전과 출산율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제 발전의 어느 단계까지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나, 어느 단계를 넘어서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변곡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좀 삭막하다. 자식을 재산으로 간주하느냐, 빚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그 변곡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만이 하는 설명은 대충 다음과 같다. 농경사회의 자식이란 노동력의 상징이자 부모 노후 보장의 안전핀이기 때문에 많이 낳을수록 재산이 늘어난다. 하지만 경제 발전으로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는 자식 교육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점점 증가한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접어들어서는 자식의 재산이기보다는 부담이자 애물단지로 인식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이때가 사회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을 두고 보면 경제 성장이 어떤 정점을 치달은 후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예외 없이 출산율이 떨어졌다. 또 이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경제 성장을 급속하게 이룬 나라일수록 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덫에 빠졌다. 다만 갑자기 잘 살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만이 아닌데, 왜 하필 출산율 세계 꼴찌로 등극하게 되었고, 100년 후에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 200년 후에는 인구 소멸 국가 1호라는 오명을 달게 된 것일까? 흔히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을 삼포 세대라고 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취업 때문에 연애, 결혼도 못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출산율 세계 꼴찌가 된 것일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이유가 급속한 경제 성장 속도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성평등 달성 속도가 훨씬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정된 몇 가지 요인으로 어떤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를 가능하게 하는 토양이 오래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직간접적으로 그를 촉발한 외부적인 요인이 드러날 뿐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떤 한국적 토양, 어떤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여건이 우리나라를 세계 꼴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것일까? 사회학자도 인구학자도 미래 전문가도 아닌 내 생각은 이렇다. 첫 번째, 반만 년 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잘 살게 되면서 그 풍요로운 경제적 마력에 우리 사회가 마취된 게 아닌가 생각 들 때가 가끔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풍요로운 물질적 과실을 자식에게 넘겨주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고 결국 자식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바람 역시 강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떠한 비용이 들고 어떠한 희생이 따라도 말이다. 애초부터 자식 교육에 있어 둘째라면 서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그 과실이 명확하게 보이는 가운데에서는 그 집착이 더 심해졌을 수 있다. 두 번째, 물질 만능주의에 따라 재능 만능주의 역시 팽배해지면서 그에 따라 소요되는 즉 간접적인 교육비용, 자식 교육으로 포기하면서 생기는 기회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식 교육 실패로 예상되는 심리적 피로감, 좌절감도 젊은 사람에게 만만치 않았을 수도 있다. 세 번째, 그러한 난관들이 경제적으로 환산되면서 대한민국의 자식이야말로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더욱더 커다란 빚이자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급기야는 가능한 적게 나아서 잘 기르고자 하는 선택과 집중의 심리 경제학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기에 이른 게 아닐까. 결과적으로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오명을 차지하게 된 게 아닐까. 노자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 인물이다. 춘추전국 시대라 하면 누구나 알다시피 약육강식의 시대이다. 모든 위정자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웃 영토를 공략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당시 지식인은 요즘 지식인 못지않게 그 위정자들의 책사 역할을 하고자 급급하였을 것이다. 패권주의, 능력주의가 판을 치는 가운데 백성들은 그런 상층부의 전쟁 놀이개가 되어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헛되이 죽어갔을 것이다. 불확실하고 황당하고 고단하기로는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멍해를 등에 안은 우리나라 상황보다 훨씬 더 심하지 않았을까. 능력 있는 사람을 너무 숭상한 나머지 백성이 그 공명을 얻기 위해 다툼을 일삼는 사회, 얻기 어려운 재물을 쫓는 온갖 행렬에 편승하여 백성도 도둑질을 일삼는 사회, 욕심낼 것이 널리고 널려 있으므로 백성 마음 역시 항상 어지러운 사회, 그런 약육강식의 야만적인 행렬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딱해 보인 나머지 노자는 마침내 삼장을 노래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온갖 계략과 지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삶을 백성들이 영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삼장을 노래하지 않았을까. 능력이 있다고 자처하는 온갖 사람이 쓸데없는 짓을 감히 도모하지 않도록 하는 다스림이야말로 가장 근사한 다스림이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나만의 또 다른 상상이 있다. 노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물질 만능주의, 능력 만능주의로 물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이 시점으로 온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고자 할까? 세계 꼴찌 출산율에 직면하여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 우리나라 위정자에게 어떤 조언의 노래를 부르고자 할까? 어쩌면 삼장 운문을 다시 읽어보라고 하지 않을까? 삼장에 대해 내가 이해하고 느끼는 것은 대충 다음과 같다. 앞서 두 장이 도덕경의 담론이자 총론이라면 3장은 구체적인 적용예를 다루는 강론의 도입부로 여겨진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도덕경의 강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도가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도를 따르기 위해서 각자 생활상에서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부분이다. 앞서 총론에 해당하는 두 장이 다소 추상적이라면 강론에 해당하는 논문들은 대부분 분절적이고 구체적이다. 분절적이라 하는 것은 각각의 운문을 따로 음미해도 된다는 의미고, 구체적이라 하는 것은 대부분 운문에서 상당히 절제된 형태의 비유 내지는 은유를 사용한다는 의미다.